이번 주 장르가 뭐니? 장르가 뉴스 2주의 머니에서는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그 원인과 대책을 짚어보겠고요. 장르가 리얼리티 돈선 체크에서는 이번 여름 시원하게 돈 아껴주는 꿀팁을 전수해드린다고 합니다. 장르가 토론이죠. 생각이 달라에서는요. 일본과 미국 역대 최악의 버블은 무엇일까란 주제로 두 전문가가 맞붙었습니다. 그 결과가 궁금하시다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장르가 뭐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많이! 헬로 마니언즈! 2주 만에 뵙는 장르가 많이 앵커 권혁수입니다. 네, 2주 만에 뵈니까 더 반가운데요. 장르가 뭐니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2주 만에 돌아온 만큼 여러 경제 소식 알차게 준비했는데요. 자, 지금부터 돈 꽉 붙들어 매고 또 돈 더 불리는 이야기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르가 머니를 지켜주시는 두 분의 경제 선생님 먼저 소개해 올립니다. 뿌렁뿌렁뿌렁뿌렁 출발합니다. 박시동 평론가님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자, 그리고 여의도 정보맨 권혁 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전줄 알았잖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혁중입니다. 네, 그럼 따끈따끈한 2주의 핫 이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시동 평론가님, 이번 주 어떤 핫한 뉴스를 들고 오셨나요? 삼성에서 아주 독특한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캠페인이죠? 네, 우리가 가전제품 있잖아요. 네. 스마트폰, 냉장고, 청소기, 에어컨. 네. 사실 이런 데서 소리가 나요. 우리가 익숙해서 잘 모르지만 여 닫는 소리, 알람 소리, 다양한 소리가 나거든요. 아, 네네. 그 소리들을 모아서 그 익숙한 소리들을 모아서 음악으로 만들어서 직접 연주하는 프로젝트를 삼성이 한다고 하는데 아이디어가 너무 좋죠.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요? 지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백무이 불여일청 준비했습니다. 일단 듣고 가시죠. 어? 세탁기 닫는 소리. 어? 네. 중간중간에 아는 소리들이 막 나오는데요. 노래도 너무 좋은데요. 따라라라라 멜로디도 너무 좋고요. 네네. 근데 이 작업을 임직원들이 직접 맡아서 했다라고 합니다. 사내 밴드 동호회가 있는데 이 동호회 분들이 직접 이 전자음이라든지 기계음을 다 직접 채집했다고 해요. 삼성 제품 소리가 사실 우리 일상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고 우리에게 얼마나 익숙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런 어떤 재밌는 프로젝트여서 제가 한번 오늘 소개해드리러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 저희가 짧게 소개해드렸는데 풀 버전을 빨리 듣고 싶네요. 네. 자, 그리고 권혁 중 평론가님은 오늘 또 어떤 소식을 들고 오셨어요? 길게 하지 마세요. 저도 긴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저는 이제 두코바니 신규 원전에 대해서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원전을 완전 지금 종목을 뒤집어놨던 이 웨스팅하우스라는 미국 원전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 여기서 이제 기술을 도입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원전을 개발한 건 맞는데, 근데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원전을 하나 팔 때마다 이런 그 웨스팅하우스 쪽으로, 그러니까 미국 기업 쪽으로 로열티도 지불해야 되고, 네, 물품 구매에도 크게 사야 된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네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성과를 홍보했던 체코 원전 수주 사업. 하지만 독소 조항이 또 있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우리가 원전을 수출할 수 없는 나라까지 명시한 걸로 알려지면서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한 기당 우리가 해외에 이제는 원전을 수출했을 때 9천억 원 규모의 이제 물품 용역을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쪽 거를 사줘야 되고, 또 한 가지가 로열티로 2,400억 원을 내야 된다라고 지금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정부가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남는 장사일까?라는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죠, 지금. 그렇죠. 팔고 나서도 안 남을 수도 있잖아. 손해일 수도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 문제가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고, 무엇보다 이게 정치적 이슈까지 플러스가 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는 사실 파악에 지금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 이슈를 좀 무겁지만 들고 왔습니다. 팔면 좋은 줄 알았는데 네. 그것만은 아니군요. 맞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하니까 확실해지는 부분이 있으면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인 토크로 넘어가 볼 텐데요. 권혁
수 앵커. 드디어 제 차례인가요? 예, 네. 드디어 왔습니다. 이번 주 토크 주제가 뭔가요? 오늘 주제는 조금 무겁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최근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건데요. 정부의 강경한 기조에 기업들도 초긴장 상태입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죠. 선진국에서는 사실상 사라진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왜 우리 사회에서는 반복될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묵직한 주제네요. 네네. 오늘 좀 평소와 다르게 좀 묵직한 주제라서 톤을 좀 낮춰서 해봤습니다. 평론가님, 산재 사망 사고 기사 이제 진짜 끊이질 않잖아요. 안타까운 사건이 여러 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질타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대통령께서도 계속 지적하고 또 사과도 하고 하는 와중에 사망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올해 있었던 사고들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월에서 4월까지는요. 포스코 ENC에서 여러 건의 연쇄 사망 사고가 사실은 났었고요. 5월에는 빵 업체죠. SPC 삼립에서 시화 공장에서 또다시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요. 의령 또 포스코 ENC에서 60대 건설 노동자가 또 끼임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포스코 ENC에서는 이게 올해 5번째 중대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요. DL건설의 의정부 추락 사고가 또 발생을 했었고요. 8월 16일에는 한솔재지 공장에서 또 역시 30대 노동자가 폐지 투입 설비에 끼어서 사망하는 그런 일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연이어 중대 산업 산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는 특히 장시간 노동 또 그로 인한 과로가 문제라고 원인이라고 또 지적을 하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피로가 누적이 되고 집중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특히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아니, 이 대통령도 직접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12시간씩 일을 시키냐. 12시간씩 시키는 것보다는 8시간씩 일하는 사람을 50%더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게 이론적으로는 더 싸지 않습니까? 근데 왜 12시간씩 하세요? 다 아마 이게 12시간 교대하다가 사고 나는 거 그럴 것 같아요. 그것도 밤에 12시간씩 일하면 힘들죠. 졸리죠. 졸리면 당연히 쓰러지고 끼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건 사실 예측할 수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 뉴스를 보고 나서 핵심을 짚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일단 대통령 당사자 분께서도 사실상 이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청룡공 시절에, 손용공 시절에 이제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아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는 이 장기간 노동에 대해서 이제 문제 지적을 했는데 지금 노동계에서는 이 얘기를 계속해요. 어떤 거냐면 왜 사고가 자꾸 일어날까라고 본다 그러면 쉬지를 못하는 거죠. 일하시는 분들이 장기간 노동을 하다 보니까 이번 사태도 사실 장시간 노동이었어요. 12시간 교대 근무. 그래서 이제 8시간 이하로 이제 줄이겠다라고 이제 기업에서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고 일을 하다 보니까 심장이라든지 뇌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해요. 실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사회적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된다. 그래서 장시간 노동을 끊어낼 수 있는 이런 사회적 합의가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는 그 대통령께서 지적했던 부분이 왜 장기간 노동을 해야 될까?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12시간씩 하세요? 3교대 안 하고?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아니, 제가 추측되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임금이 총액이 너무 낮아서 8시간씩 일을 시키면 일할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혹시? 대통령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제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 이제 OT 수당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비용이 더 나가는 부분도 네. 맞고요. 장기간 근로를 안 하면 내가 원하는 임금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저임금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어도 그 원하는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선택권이 많이 없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 그러니까 저임금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시장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촬영할 때도 밤샘 촬영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대화도 없고 웃음도 없고 나중에는 어떤 대화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이상한 소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매니저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만큼 잠이 정말 중요하고 쉼이 정말 중요한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산재라는 게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주제는요. 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나운서가 될 수 있고요. 앵커님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산재라는 게요. 이게 뭐 한 기업만 변화돼서 되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인식이 변화돼야 됩니다. 이건 나의 문제라고 인식을 하셔야지만 가능한 거지. 이게 남의 문제야. 이게 말 그대로 노동하시는 분들의 문제야라고 간주하시면 이거 해결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인식을 좀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최근에는 좀 우리나라가 산재를 이전보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좀 중대한 문제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 주가도 폭락을 하고 네. 또 소비자에게 좀 산재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그게 또 다른 파장이 일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SPC 상립인데요. 네. 근데 여기서 게임 사고가 있었거든요. 많은 소비자들이 불매 운동을 했던 사례가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피로 물든 빵 먹지 않을 거야. 이런 용어가 있었죠. 그 SPC 사망 사고가 있었을 때 프로야구협회에서 아주 히트 상품을 내놨어요. 선수들 얼굴이 새겨진 카드가 들어간 빵을 만들어가지고 띠부씨. 네, 띠부실이 들어간 빵을 만들어서 굉장히 히트를 하고 내가 좋아하는 선수 띠부실 모아야 난리 되는데 났죠. 라고 해서 네. 난리가 났었어요. 네네. 네네. 그 빵이 바로 여기서 만든 빵이에요. 근데 프로야구 팬들이 그거 만들지 마. 이런 운동을 팬들이 벌려줬거든요. 저는 이게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인식의 대전환에 어떤 하나의 희망적인 증거를 봤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런 다양한 사회적인 의견들이 앞으로 더 우리 사회를 선진화시켜서 산재를 끊어내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촉매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불매 운동은요.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나가겠지. 이렇게 돼요. 근데 기업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런 걸 ESG라고 보통 얘기하죠. 환경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지배구조 이걸 이제 투명하게 하는 건데 이 ESG가 사회의 어떤 토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합격점을 받지 못하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합니다. 기업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이게 ESG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기업들이 이제 인식을 한 겁니다.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내가 도태될 수 있겠구나 라는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임 사고라든지 중대재해를 막아야겠다는 이제 기업인들의 생각 자체가 좀 변하기 시작했고요. 정부도 나섰습니다. 정부가 뭘 해주냐면 보증을 서주거든요. 해외 나가거나 뭐 산업에 투자할 때 보증 서서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이제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갖고 오는데 보증 안 서줄 거야. 이런 사회적 토대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포스코 ENC나 DL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사고가 난 이후에 대표가 사임을 하기도 했고 또 DL건설은 압수수색도 진행이 됐었거든요. 이런 대처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표가 책임을 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게 포인트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여론 무마용, 여론을 돌리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제스처로 기업들이 선택하지 않았냐라는 이제 비판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표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구조적인 틀이 바뀌지 않는 이상 사실상 이런 중대재해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업이 변해야 된다. 기업의 문화가 변해야 되고 사고가 변해야 되고 생각의 틀이 완전하게 이제 프레임이 변해야 된다는 요구가 지금 우리 사회에 안겨져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와, 근데 사실 산업안전보건법도 있고 2021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이 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중에서 본다 그러면 최저 입찰계 문제가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 입찰제를 하다 보니까 싸게 가는 거죠. 뭔가 입찰을 주면은 이거에 대해서 최저가로 내야지만 그 사업권을 따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최저가로 사업을 따냈으면은 기업 입장에서 수익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서 비용을 줄이느냐? 노동자의 안전 부분에서 비용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하도급입니다. 정상적인 하도급이면 상관없는데 불법적인 하도급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산재가 일어나도 다쳐도 이거를 쉬쉬한다는 거죠. 하청,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 산재를 끊이지 않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노동 현장에서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위험은 아래로 흐른다.
무슨 얘기냐면 원청에서 하청, 하청에서 비정규직, 비정규직에서 더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흘러갈수록 위험이 그쪽으로 계속 전이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끊기 위해서라도 불법 하도급 문제라든지 하청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산재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만도 10번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산재 사고를 근절하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제재가 더 강력해질 것 같은데 얼마나 어느 정도로 세질까요? 일단은 산업안전법을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산재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업체가 물어야 하는 과태료를 강력하게 하고 또 인상하겠다라는 방침이고요. 또 사수의 사망자가 났을 때 내는 과징금도 역시 강하게 제재한다라는 방침입니다. 또 이제 이런 산재가 계속 발생해도 땜질식으로 과태료만 내면 되지 뭐, 이런 정도로 넘어가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해서 영업 정지, 영업 취소, 면허 박탈 같은 그야말로 이제 사업을 못하게 되는 정도의 중대한 제재도 역시 정부가 강하게 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바꾼다라는 방침에 있습니다. 얼른 시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평론가님? 외국의 산재 예방 모범 국가, 또 모범 사례는 좀 많이 있습니다. 네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사망 사고를 발생시켰다라고 하면 기업에 무조건 형사 책임을 묻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긴장할 수밖에 법 없겠네요. 이름이 뭔지 아세요? 기업 살인법입니다. 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다쳤다. 그럼 기업이 사실상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야. 강한 의식이 담겨 있는 그런 법률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산재 피해가 나잖아요. 그럼 축소, 은폐 이런 걸 못하도록 아예 산재 의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보고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죠. 네네. 또 우리처럼 사실은 근로자들이 과로사가 너무 많았던 그런 오명이 있었던 나라가 일본인데요. 네. 일본도 과로사 방지법을 제정하면서 근로시간 관련해서 많은 부분 선진화를 이뤄냈거든요. 해외의 이런 다양한 모범 사례들을 좀 우리가 빨리 배워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제도적으로 더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범 사례의 결과가 굉장히 좋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앞으로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안전한 일터 또 사고 없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권혁중 평론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잠시 후 생각이 달라 해서 권혁중 평론가님을 다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장르가 리얼리티 돈선 체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침에도 땡, 점심에도 땡. 오늘도 변비다. 변비 오늘 밤 메이킨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부드럽고 빠르게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듀오링고 듀오링고 공짜 영어 공부 듀오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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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면서 배우는 듀오링고 영어도 다른 외국어도 쉽게 배우는 듀오링고 40개 언어 모두 무료. 당신의 취향, 원료는 알고 드십니까? 말라센시스, 식약처에 등재된 진짜 취향. 정관장이 찾은 진짜 취향. 기다림, 정관장. 호밍스가 시작합니다. 이제 집에서도 1인 1메뉴 시대. 8가지 국물 요리를 간편한 1인분으로. 끓고 나서 180초면 내가 원하는 국물 요리 완성. 호밍스. 네, 이번엔 돈이 모이는 핫플레이스를 찾아가는 시간 돈선 체크 코너입니다. 네, 우리의 단골 돈선 체커 김동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람이 모이고 돈이 흐르는 현장을 찾아가는 돈선 체커 김도훈입니다. 와, 저 늘 이거 기다리거든요. 아, 근데 오늘 또 유독 신나 보입니다. 또 어디 좋은 데 다녀온 거 아니에요? 저희도 같이 데려가 주세요. 자, 제가 오늘 신난 데를 다녀왔는데 여러분들은 집에 있는 TV, 세탁기, 냉장고 이런 대형 가정들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바꾸세요? 글쎄요, 보통 가전제품은 고장 날 때까지 쓰고 고장이 나면은 뭐 수리를 맡겨서 다시 사용하기도 하고. 네, 그렇기는 한데 가끔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어머, 이사 갈 때, 아, 이사 갈 때. 인테리어 새로 하고 싶을 때, 네네. 아이 방 바꿔주고 싶을 때, 아이가 성년이 되거나 새학기가 돼서 컴퓨터 같은 거 놔주고 싶을 때, 그리고 또- 요럴 때는 또 우리가 새 제품을 또 구입하곤 하죠. 그리고 또 가전제품이 하루 지나면 또 더 좋은 게 나오고 이틀 지나면 또 더 좋은 게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아,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그 성능이
성능이 너무 빨리 좋아지니까 그 외에 세탁기랑 건조기 일체로 된 거 있잖아요. 네. 저 조만간 그 세탁기 있는데 그거 구매하고 싶어서 알아보고 있거든요. 아, 열심히 검색을 하더라고요. 그거였군요. 네, 이제 곧 9월이잖아요. 9월은 이사철, 새학기, 신혼 혼수로 이제 가전제품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가전을 바꿀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자, 비싼 가전 몇십만 원씩 아낄 수 있는 특급 꿀팁 지금 바로 방출합니다.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와, 저희 네. 민생회복 소비 쿠폰 그때 들어봤어요. 네, 그거 할 네. 때 한번 아, 들었는데 역시 두 분 우등생입니다. 저희가 하반기 우리 경제 내수 살리기 얘기할 때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그때 이런 대책도 있을 거다라고 저희가 한번 다뤄드렸습니다. 네네네. 코로나 직후에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하는 거고요. 이제 제가 직접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는지 확인하고 왔는데 지금 바로 돈천 체크에서 만나보시죠. 정부가 에너지 절약과 소비 진작을 위해서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을 최근 시작을 했습니다. 고효율 등급 가전제품을 사면 10%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실속 있는 행사가 될 건지 그리고 어떤 제품을 사야 제대로 환급받을 수 있을지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소비자의 눈으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들어와 보시죠. 여기 저기 휴식 공간 있잖아요. 맞아요. 저 얼마 전에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저기서 쉬다 갔어요? 저기 구경도 할 겸 들어갔었어요. 원래 엄청 구경하다 뭐 하나 업어가는 겁니다. TV, 세탁기, 냉장고 엄청 많은데요? 아, 전자마트 너무 재밌거든요. 매장 안은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 관련 홍보물과 스티커가 붙어있는 제품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아, 여기 써 있네요. 네. 10% 환급. 으뜸 효율 가전이라고 딱 스티커를 붙여놨네요. 얘도 10% 환급받고 10% 행사 가격으로 더 할인받고. 자, 근데 어떤 제품이 으뜸 효율 가전 환급 대상인지 여기 계신 분의 안내를 한번 받아서 설명을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그 으뜸 효율 가전, 고효율 가전 제품 정부에서 10% 환급 행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제품이 해당이 되고 어떤 제품은 안 되는지 또 어떤 종류까지 되는지 되게 헷갈리고 복잡한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1등급이면 다 되는 건가요? 거의 다 되긴 하는데요. 대상 품목에 제외되는 것들도 있어서 보통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이런 것들은 다 해당이 되고요. 저기 11개 품목에 해당하면 무조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에 따라서 환급 여부가 정해집니다. 이렇게 1, 2, 3, 4, 5로 그쵸, 나눠가지고 부채꼴 모양으로 맞아요. 네, 부채꼴 돼 모양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왼쪽부터 1, 2, 3, 4, 5가 돼 있죠. 맞습니다. 네네, 그게 바로 1등급이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에너지 효율 등급인데요. 에너지 효율 등급은 이제 가전제품과 같은 에너지 사용기계 효율성을 나타내는 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에서 5등급까지 이렇게 있는데 1등급이 현재 출시되어 있는 제품 중에 가장 최상위권에 속하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다. 점점점 2, 3, 4, 5로 갈수록 떨어지겠죠. 자, 이 등급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3년마다 주기적으로 다시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서 네네. 지금 1등급이더라도 2, 3년 뒤에는 2, 3, 4등급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아, 기술이 계속 좋아지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으뜸 효율 환급이라고 하면 으뜸 뭔가 느껴지는데 이 1등급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대부분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만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1등급 제품이 없는 게 있는데 유선 진공 청소기 있죠. 돌돌이 청소기라고 하는 네네네. 이렇게 손다서 그런 유선 진공 청소기 같은 경우는 2등급도 환급 대상이 됩니다. 그건 1등급이 아예 없어요? 네,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번 환급 행사에서 가장 많이 찾는 품목이 뭔가요? 아무래도 여름철에 특히나 좀 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냉장고를 많이 찾고 있어요. 냉장고 좀 한번 구경해 볼까요? 네, 이쪽에서 냉장고. 보여드리죠. 그렇다면 에너지 효율 등급별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냉장고를 기준으로 1등급과 2등급 제품의 전력 효율 차이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아, 딱 이렇게 1 써 있네요. 야, 이거는 1등급인데 연간 63,000원이거든요. 연간 63,000원이면 그러면 얘는 코드만 꽂아놨을 때 한 달에 5,250원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1등급 제품 기준으로. 그런데 2등급은 111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111만 1,000원이면
9,250원. 한 달에 4,000원. 거의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네요. 등급 하나 차이였는데 불과. 아, 저런 데서 돈이 새고 있었군요. 야, 전기료도 줄일 수 있고 소비자한테도 좋네요. 오래 쓰면 쓸수록 더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걸 알고 오시는 분들 때문에 좀 방문객이 실제로 늘어났어요? 네, 맞습니다. 방문객들이 많이 늘어난 거를 수치적으로 좀 알 수 있는데 작년 대비했을 때 키친팬 냉장고 같은 경우는 90%, 그리고 뭐 올인원 세탁 건조기 같은 경우는 40%,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름에 많이 찾는 에어컨 같은 경우도 40% 이상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전체적인 판매는 이제 20% 정도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네, 이런 정부에서 하는 이런 정책들도 저희 쪽에서도 홍보를 하고 이렇게 또 홍보를 해주시니까 소비자들도 더 만족스럽게 구매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전제품을 보러 많은 이들이 매장을 찾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환급 사업 언제까지 진행될까요? 이번에 하는 게 2,600억 정도의 규모로 이제 예산 소진 시 종료를 언제다 이렇게 고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만약 가전제품을 살 계획이 있었다면 바로 구매해서 설치를 받고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살 때 바로 환급 받는 게 아니고요. 설치를 받고 나서 직접 신청을 해야 환급이 됩니다. 혹시 구매를 했는데 아직 환급 신청 안 하셨으면 서둘러서 지금 바로 하셔야 됩니다.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하셔야 환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구매 후에 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거군요. 왠지 이렇게 복잡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혀 복잡하지가 않은데 제가 한번 직접 구매부터 환급 신청까지 해봤는데 네.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면 궁금증이 싹 풀리실 겁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환급을 받아서 구매할 만한 으뜸 효율 가전제품을 고민해서 골라봤는데요. 과연 어떤 제품을 샀을까요? TV를 할지 벽걸이 에어컨을 할지 상당히 고민되네요, 이게. 근데 추가 빈 방에 에어컨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서 지금 얘도 보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1등급 제품이라서 10% 환급 대상입니다. 벽걸이 에어컨으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벽걸이 에어컨. 여기 벽걸이 에어컨 하나 주세요. 와우. 식당에서 주문하듯이. 그렇죠. 네. 삼겹살 1인분 주세요. 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환급 금액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결제하는 금액에 대해서 10%를 나중에 돌려받을 수가 있으니까 12만 1,000원을 돌려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니 100만 원짜리 가전을 사면 10만 원, 200만 원짜리 가전을 사면 20만 원을 돌려받는 거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쏠쏠한데요. 웬만한 카드 할인보다 혜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근데 이거 환급액에 제한이 있을까요? 왜냐면 막 400만 원, 500만 원짜리 사면 많이 받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최대 구매 금액의 10%, 30만 원까지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꿀팁이 또 있습니다. 이게 각각 개인별이에요. 오. 네, 그래서 만약에 부부가 있다 그럼 그러면 6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남편, 아내 각각 30만 원, 30만 원씩 도합 60만 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쏠쏠하지 않습니까? 아, 그 하나 궁금한 게 제가 만약에 뭐 2가지, 3가지를 합쳐서 뭐 300만 원을 채웠어요. 그럼 그러면 30만 원 받을 수 다 있어요. 받을 수 있죠. 네, 여러 가지를 해도 한 가지 300만 원짜리를 사도 30만 원 받고 100만 원짜리 3개를 봐도 300만 원이니까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주 가전가리를 할 네. 모양인 것 같습니다. 원래 사야 되는 건 하나밖에 없었는데. 점점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럼 환급 신청을 위해 구매할 때 챙겨야 할 것은 뭘까요? 지금 보시면 결제 영수증 그리고 거래 내역서 이렇게 2장은 저희 쪽에서 챙겨드리는 거고요. 매장에서 받은 영수증과 거래 내역서 이외에도 제품 수령 후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바로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과 제품 명판입니다. 에너지 소비율 등급표 스티커는 제품마다 위치가 조금씩 달라서 세탁기는 뒤, 그래서 설치하기 전에 찍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냉장고 같은 경우는 왼쪽 벽에 이제 명판이 붙어 있고 스티커는 안쪽에 있거나 아니면 왼쪽 하단에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설치를 하고 나면 뒤에를 사진 찍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들 사진 2장을 찍으신 다음에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설치하기 전에 뒤에 있는 걸 사진을 꼭 남겨야겠어요. 네. 에어컨 구매 완료. 자, 1등급 효율 벽걸이 에어컨 구매를 마쳤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환급 신청이 남았습니다. 얼마나 간단하게 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검색창에 으뜸 효율을 치면 가전제품 환급사업 홈페이지가 나오네요.
환급 신청하기 바로 가기를 눌러서 들어가고 본인 신청을 해야겠죠.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자, 이어서 영수증, 스캔, 거래 내역서, 그리고 에너지 효율 등급, 제품에 붙어있는 사진, 마지막으로 제품 뒷면에 1년 번호까지 있거든요. 이렇게 사진 파일을 미리 스캔을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것들을 다 집어넣어 놓으면 신청! 예상 환급 금액은 12만 1,000원입니다. 예. 환급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2, 3주 정도 심사를 거쳐서 이제 환급금이 계좌로 입금이 되게 되는데요. 입금 알림이 딱 뜨면 환급이 완료되는 겁니다. 자, 직접 해보니까 환급 절차는 생각보다 까다롭진 않았어요. 이렇게 미리 필요한 서류들 4가지를 파일 스캔만 이렇게 해두시면 바로바로 환급하는데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가전제품 교체를 고민 중이시라면 이번 환급 사업을 현명하게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돈선체크였습니다. 이야. 네, 돈선체커 김동훈 기자님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분식이라도 쏘세요. 네. 알겠습니다. 12만 원 환급 받으셨으니까. 12만 예, 1,000원. 딱 12만 1,000원. 네. 분식집 가면 됩니다. 네. 저희 또 대식가들이니까 분식집 가서 꽉 채워서 쓰면 네. 딱 나올 것 같아요. 5,000원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 소비자 입장에선 당연히 환급을 받으니까 좋죠. 네. 정부에서는 왜 이렇게 세금으로 지원까지 해주면서 으뜸 효율 사업을 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 국가 전체의 전력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최근 이제 몇 년 동안 보면 기후 변화나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전력 사용량 자체가 많이 늘어났어요. 이러다 보니까 발전소만 짓는다고 이 전력 수요를 맞추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가전제품부터 효율을 높여서 전력 낭비를 막고 에너지 수급을 안정시키려는 국가 차원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소비자한테 좋은 정책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어떤 빅피처, 큰 그림이 있었던 거네요. 그럼 이 으뜸 효율 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겁니까? 예, 이 사업을 코로나 때 했을 때 그 효과가 톡톡히 입증이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2020년 정도인데요. 그때 사실은 으뜸 효율 정책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라고 평가가 됐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구매 금액의 10%, 또 네. 최대 30만 원의 환급금이 들어오니까 부담이 줄죠. 그렇죠. 자, 그리고 가전 매출이 급격히 늘어서 경제에도 엄청나게 도움을 줬는데 얼마나 늘었냐면요. 3개월 만에 1조 원 이상, 무려 2배 이상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약 2조 5천억 정도의 경제 효과를 기대한다고 하니까요. 소비도 늘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부담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 또 내수 경제까지 살리니까 어떻게 보면 일석삼조까지 효과가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야, 2조 5천억 원이면 규모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큽니다. 그러니까요. 와, 이번에도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가전 구매의 기준은 에너지 효율, 환경과 지갑을 동시에 지켜주는 스마트한 선택이라는 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알려준 김동훈 기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바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 텐데요. 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코너입니다. 장르가 토론, 생각이 달라 코너죠. 역사상 최악의 경제 버블은 뭘까라는 주제를 두고 두 전문가가 맞붙었는데요. 굉장히 흥미진진한 주제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장르가 뭐니 아주 논쟁적인 순서죠. 경제 고수들의 치열한 머니 토론, 생각이 달라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너무 잘 나가서 나라가 망하는 줄도 몰랐던 때가 있었습니다. 도쿄 땅값으로 미국 전역을 살 수 있다. 혹은 인터넷이라는 단어 하나만 붙이고 상장하면 주가가 폭등하더라.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대한 경제 버블 시대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을 준비해봤습니다. 세계 경제를 뒤흔든 역대 최악의 경제 버블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해답을 얻고자 생각이 다른 두 분의 경제 고수를 모셨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님, 최고민수 박민수 투자 전문가님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 자리에서 뵙고. 네. 자, 그럼 각오 한마디씩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경제로 싸우러 왔습니다. 이기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수님의
생각을 확 바꿔버리고 오늘 가겠다. 빵이야. 아, 생각이 다른 걸 넘어서서 생각을 바꿔버리고 가시겠다. 맞습니다. 네. 저는 아그작 씹어먹겠습니다. 다 씹어지 말자. 알겠습니다. 뭐 벌써부터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기 전에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계를 뒤흔든 역대 최악의 경제 버블. 어떤 나라의 경제 버블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미국. 일본. 미국과 일본, 일본과 미국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자, 먼저 미국의 닷컴 버블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닷컴 버블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제가 97학번이거든요. 거의 제 생각보다는 저는 족보를 안 봐가지고 나이는 몰랐는데 제 네. 생각보다는 좀 근데 오래되셨네요. 그 당시에 휴가를 나왔는데요. 그때 제가 PC통신 이거 아시죠? 삐뚜두두두 요거 PC통신이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저 그걸로 채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 뭐야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이랑 나랑 문자로 맞아요. 대화를 한다고? 네. 아, 말도 안 돼. 막 이런. 네, 그런 시대에 이제 네.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와 여기에 새로운 돈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터넷과 관련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 이랬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네. 닷컴만 붙이면 투자자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IPO한다, 상장한다 그러면 뭔가 따져보잖아요. 네. 이 기업이 정말로 상장할 정도의 규모와 자산이라든지 가치가 있느냐 이걸 따져볼 텐데 일단은 닷컴 붙였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아직 미지수니까 일단 내가 먼저 이 기술을 선점해야 됐다 해서 투자자들이 그냥 막대한 자금을 갖고 무조건 들어오게 됩니다. 닷컴에 그냥 홀려버린 열광했던 거군요. 거죠. 전부 다. 네. 그래서 이게 연도로 따지면 1995년부터 2000년까지가 막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컴퓨터의 부흥기, 뭐 맞습니다. 버블이 약간 낄 때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가 버블이 빵 터지는 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을 하죠. 근데 그 시절 실제로 얼마나 과열됐었는지 지금도 회자되는 어떤 전설적인 사건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닷컴 버블을 공부할 때 네. 항상 나오는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패치닷컴이라고. 패치닷컴. 이 이름 그대로예요. 그냥 애완동물과 관련된 뭐 먹는 사료라든지 이런 거를 인터넷으로 배송해 주는 겁니다. 근데 네. 지금으로 보면은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도 온라인 그렇게 시키고 거래하니까.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젠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 2000년, 1990년도 후반에 같은 네. 경우에는 너무 신선한 거죠 이게. 온라인으로 주문하니까 사료가 와. 개밥을 살 수 있다고? 오 마이 갓.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회사가 커졌냐 그러면 그 유명한 슈퍼볼 광고도 합니다. 엄청나요. 요즘에도 쉽지 않은. 그렇죠. 그 당시엔 더 쉽지 않았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여기서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오죠. 슈퍼볼 광고한 기업 중에서 제일 빨리 망한 기업. 망해버렸군요. 아니 네. 잘 될 것 같은데 왜 망했을까요? 일단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뭔가 물건을 주문한다? 이게 너무 익숙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신선하긴 했지만 신선하긴 했지만. 생경했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무엇보다 쓸데없는 데 돈을 많이 썼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광고비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그다음에 물류 비용을 고정 비용이 계속 나가잖아요. 배송을 해줘요. 그것도 무료 배송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요즘에도 무료 배송이냐 아니냐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인 닷컴 버블의 사례가 이 패치닷컴이에요. 패치닷컴이군요. 오죽하면 교과서도 나오겠습니까 이게. 자, 이번에는 일본 네.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버블 경제, 사실 제가 많이 듣는 그 시티팝, 그것도 일본의 버블 경제 때 유행하던 노래라고 들었습니다. 네. 와타시노 거이와 뭐 이런 노래들, 네. 이 유행했던 이 노래들. 맞아요. 예. 그 비행기. 예. 이 버블 경제, 일본의 버블 경제 어떤 계기로 거품이 시작됐습니까? 일단 일본의 버블 이야기를 하면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일본의 땅이 네. 캘리포니아보다 비쌌다. 일본의 자본이나 뭐 도쿄의 땅으로 뭐 미국 전역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소문도 전 들어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도쿄의 땅 자체가 캘리포니아가 도쿄 땅보다 훨씬 크잖아요. 훨씬 크죠. 네. 예. 캘리포니아 주 우리나라보다 몇 배나 크고 일본보다 몇 배나 큰데 그 땅을 사고도 남는다. 그리고 어렸을 때 우리 카세트 테이프라고 아시나요? 네네네네. 워크맨. 그래서 제가 방금 워크맨이라고 했는데 제가 캐나다나 미국에 가서 카세트 얘기하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워크맨 하면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크맨이 하나의 표준어가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될 정도로 일본이 1980년대 힘이 막강했군요. 힘이 막강을 했습니다. 미국이 재정 적자를 겪습니다. 왜?
일본 때문에 그놈의 일본이 엄청나게 수출을 해대니까 네. 일본이 미국의 수출의 비중의 30% 이상을 가져갑니다. 미국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빚이 쌓였군요. 일본 너희 이제 우리한테 수출 고만해. 그런 방법으로 만납니다. 어디서? 뉴욕의 프라자 호텔에서 만납니다. 네. 이거 프라자 들어본 호텔 것 같아요.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네네네네. 그러면서 뭘 건들까요? 환율을 건듭니다. 일본이 환율이 너무 좋아서 네. 소니, 토요타 너무 싸게 팔잖아요. 그래서 이득을 많이 봤죠. 그래요. 그동안은 싼 맛에 샀는데 네. 너무 많이 사 우리. 그래서 이제는 일본의 돈을 비싸게 좀 올려가지고 우리 일본 제품 이제 그만 살게. 일본이 받아들입니다. 그걸요? 오키나와에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네네네. 따지고 보면 어느 정도 그런 미국과의 협력도 좀 필요하고 이 다음부터 슬슬 일본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수출이 약화됩니다. 안 팔립니다. 이제 소니의 워크맨, 토요타 자동차가 안 팔립니다. 이제 옛날 얘기가 된 거죠. 옛날 얘기가 된 겁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물건은 쌓여가는데. 이거 어떻게? 내수에서 해결하자고 결정을 합니다. 내수로 가자. 내수로 가자.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일본 사람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돈이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을 막 찍어냅니다. 찍어내서 막 뿌리는군요 또. 네, 금리를 낮춥니다. 저축해서 뭐하니 빨리 사. 내수를 활성화시킨다고 네. 정책을 펼치는데 이게 이제 돈이 넘쳐납니다. 네. 뭐합니까? 넘치는 돈으로 주식 투자합니다. 부동산 삽니다. 돈이 안 돌고. 돈이 안 돌고 그래서 일본의 도쿄의 땅이 캘리포니아의 땅보다 비싸지게 되는 겁니다. 넘치는 돈으로 뭐합니까? 땅 삽니다. 그래서 국내 땅도 사고 하와이 땅도 사고 미국 땅도 사고 땅땅거리며 삽니다. 이게 문제가 뭔지 압니까? 국민 대다수는 가난하다는 거죠.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폭등에 난리를 칩니다. 네. 이제 내 집 마련은 남의 일이 됐다. 제발 내 집을 좀 사게 해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됩니다. 그렇죠. 금리를 급격하게 올립니다. 주식시장과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폭락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쫄딱 망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겪는 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되겠습니다. 저는 일본 국민들이 입은 타격, 요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전 국민이 거지가 됐다, 이거 진짜 맞습니까? 씁쓸한 얘기지만 네. 그 당시에 이제 내 집 마련을 한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막 한 50%, 70%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통 모기지론으로 20-30년씩 이렇게 대출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집 사셨던 분들이 최근까지 해서 그 모기지론을 갚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집값은 내가 100원에 샀다면 뭐 20원, 30원 돼 있으니까 헛돈을 계속 갚아 나간 거죠.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 버블은요 일본 안에만 문제였습니다. 너네끼리 신나서 장구치고 놀다 보니까 그쵸. 너네끼리 힘들어진 거죠. 네, 영향은 내부적. 근데 닷컴 버블은요 전 세계에 영향을 크게 미쳤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버블이 있었거든요. IT 버블. 똑같이 이제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 주가가요 뭐 말도 안 되는 주가가 치솟기 시작해요. 그 당시에 코스닥 지수가요 2,000선을 넘어간 적이 있어요. 아마 대부분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네네네네. 지금 한 700포인트잖아요. 네. 한순간에 거품이 내려가면서 모든 지수들 또는 독일 지수들 다 무너뜨렸거든요. 그 당시에. 네. 그렇기 때문에 파괴력으로 본다 그러면 일본의 닷컴 버블보다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럼요. 미국의 닷컴 버블이 뭐 이건 세죠. 화성까지만 안 갔지 지구를 다 흔들었다. 그럼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일본의 버블이 미국의 닷컴 버블보다 더 충격이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IMF가 발생한 원인 중에 하나, 이 아시아 지역의 금융 위기가 발생했던 위기 중에 하나도 일본의 그 버블이 무너지면서 된 겁니다. 결코 일본의 버블이 미국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닷컴 버블로 우리 혁신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는 열심히 컴퓨터 수업 듣고 일본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이 엔화 자금들이 다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네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자금이 빠져나가고 한국이 뭔가 흔들리는 거 아니야? 돈을 빼자. 이게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너도 나도 돈을 빼기 시작하니까 불안하니까. 외환 보유고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심리적인 문제를 강하게 일으켰던 그런 충격이 있기 때문에 일본 나빠요. 아, 일본이 아프게 하다. 네, 이렇게 우리를 아프게 한 겁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아프게 네. 했군요. 아마 지금 이 얘기하면은 또 저 같은 나이 때 네. 계신 분들은 막 분노와 막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네네.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법업이 있었거든요. IT 법업. 네. 새로운 기술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새로운 기술이 뭘 개발했었냐면 이거였어요. IT 버블과 맞물려서 인터넷 전화. 지금은 너무 일반적이잖아요. 수익성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한순간에 거품이 내려가면서 인수를 당합니다. 그 당시에 정말로 한강 가신 분들 되게 많았습니다. 저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버블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다 투자하면 돈이 된대. 그러니까 전문 투자자 기관들만 투자한 게 아니라 이게 투자가 일반화돼 버렸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가정주분들, 학생들 이런 분들이 묻지마 투자를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피해를 받았던 것이 바로 이런 일반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치 주식 다단계 같은 거군요. 그렇죠. 야, 그래서- 그렇대 하면서 네. 몰려가가지고 정보도 없이 그냥. 그때 나온 말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주식은 도박이다. 네. 그 당시에 나왔던 말입니다. 그 닷컴 버블이 일어났을 때. 그게 그 정도로 무서웠다는 거죠, 서민들에게는. 그래서 저는 뭐 두 거품을 비교하라 그러면 N 쪽은, 일본 쪽은 저는 좀 치지 않는다. 예. 일본 쪽은 거의 내과에서 빨래하는 수준의 법을. 그렇죠. 아니 뭐 잃어버린 30년 그 일본만의 문제지. 네. 뭐 그 당시에 그래서 미국이 잃어버린 30년 됐어요? 뭐 독일이 잃어버린 30년 됐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네네. 이 자국 내의 문제였던 거죠. 그냥 닷컴 이긴 걸로 하시죠. 치열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오싹한 게 뭔가 우리 얘기 같은, 우리에게 벌어질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이 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AI만 붙으면 주가가 폭등합니다. 네. 이거 닷컴 버블 때랑 이 플로우가 너무 비슷합니다. 권현수 평론가님, AI 버블이 제2의 닷컴 버블이 될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게 차이가 있습니까? 닷컴 버블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수익성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굉장히 메리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요. 뭔가 네. 기대치는 굉장히 높은데 그 기업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서비스가 돼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 AI 쪽을 보겠습니다. AI 쪽은 그러면 수익성이 나오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 그런데 AI는요, 물론 아는 기업도 있겠지만은 닷컴 버블의 그 닷컴 기업을 대비해서 본다 그러면 수익성이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엔비디아 지금 구체적인 실체가 있거든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들어가는 HBM이라든지 그리고 퍼도 달라요. 한 주가가 주당 순이익보다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이제는 보통 이제 퍼라고 얘기하는데 PER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그 당시에 닷컴 버블이 있었던 기업의 이제 퍼 같은 경우에는요 심지어 야후 같은 경우는 1000배였습니다. 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주당 벌어들이는 이익보다 그 주가의 가치가 네. 1000배인 거예요. 이익보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펄을 본다 그러면 한 60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0배보다 낫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퍼가 너무 높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사실상 주가 순이익 비율로 가고 있다. 그래서 실체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이익이 있기 때문에. 있고, 실체가 있고. 그렇죠. 최근에는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민간 부채가 너무 많다면서 일본의 1990년대 버블 붕괴 직전에 근접했다고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경기 침체. 우리 한국도 따라가는 건 아닌지 최고민수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고령화와 저출산은 이제 뭐 국가적인 문제가 됐고요. 네. 그건 우리 대통령님께 일단 떠넘기셨고요. 개인이 준비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가 준비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이럴 때 배당에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행의 금리보다 높은 한 5%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가진 종목들을 투자한다면 그게 결코 버블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걸 좀 집중해서 보면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두 전문가의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캐시박스를 통해서
두 분의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달랐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완벽하게 100달러, 101달러 이렇게 두 분의 생각이 아주 매우 많이 극과 극으로 갈려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치열한 토론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또 나와주세요. 또 두 분이 붙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예. 왠지 저를 제외하고는 일본 버블이랑 미국 닷컴 버블 모두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네, 저도 애매하거든요, 사실. 저까지 좀 껴주세요. 예,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납니다. 저랑 혁수 앵커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이게 벌어진 일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막 피부로 와닿진 않거든요. 근데 이 미국 닷컴 버블은 2000년 초반이라서 네. 이게 워낙 주가가 폭락하면서 국내에도 미친 영향이 컸기 때문에 그거는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일본 버블 경제까지 경험하셨던 평론가님. 네, 사실 일본 버블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10년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10년이 20년이 되고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을 아직까지도 일본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버블의 달콤함도 있습니다만 버블이 끝나고 났을 때 이 처참함이 굉장히 쓰고 오래 길게 가는 모습을 우리가 미국과 일본 사례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최악의 버블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일단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사회적인 모든 부가 버블에 있는 자산에 몰리지 않도록 관리를 미리 해줘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금리를 낮추고 돈을 막 풀었는데 부동산으로 돈이 계속 흘러가서 천정부지로 부동산이 올라간다. 그러면 부동산에 버블이 쌓이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지 않도록 정부가 부동산으로 돈이 흘러가는 길목을 딱 막아주는 정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개인 입장에서도 사실은 안정적인 소득과 건전한 재테크가 아니라 한탕해야지, 남들 다 한다는데 나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버블에 대해서 무저항적으로, 무지성적으로 매달리는 투자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와,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데 제발 미리 사전에 예방을 잘해서 이런 위기를 맞지 않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역대 최악의 버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유튜브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가셨길 바라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이번 주도 부자 되세요. 10% 환급.